자, 프리미어리그 개막전, 어떻게 보면 개막전에서 있었던 제 이제 빅매치죠. 네. 첼시, 맨시티. 결과는 이제 맨시티 2대 0으로 이제 경기 결과가 이제 끝이 났고, 오늘 첼시 얘기를 이제 좀 해보려고 하는데, 글쎄요, 일단 마레스카의 이 어떻게 보면 진짜 공식 첫 경기잖아요. 그쵸. 이 경기가. 네. 뭐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봤나요? 저는 근데 사실 첼시가 확실히 골을 좀 넣었다면, 그러니까 필요할 때 골이 좀 들어갔다면, 약간 그래도 약간 그 반응이라고 해야 될까요? 팬들의 어떤 평가나 반응이 좀 더 달랐을 것이다. 결과는 그래도 시티가 가져갔을 가능성이 컸다고 봐요. 근데 이거는 경기를 보는 내내 맨시티가 워낙 그동안 잘 완성된 팀이고 그러니까 마레스카의 첼시는 어쨌든 이제 만들어지기 네. 시작한 팀이니까. 근데 그런 걸 고려해서 봤을 때 오히려 첼시는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좀 괜찮은 내용들도 있었어요. 추후에 이제 맨시티가 아닌, 왜냐면 맨시티는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워낙 탑급 팀이고 뭐 올해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고. 사실 모든 팀들이 이 맨시티에게 도전하는 위치에 있잖아요. 저는 첼시가 마레스카라는 감독이 프리시즌 동안에도 구단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잘 제시를 했던 감독이라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를 좀 보고 싶다. 오히려 좀 저는 결과와 별개로 긍정적인 전망을 할 수 있으나 결과를 뭔가 우리가 긍정적으로 전망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공격수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공격수 그리고 정확히는 이제 그런 골 결정력. 네, 그냥 잭슨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찬스가 나왔을 때 그거를 마무리를 해줄 수 있느냐. 이제 이 차이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그래도 골 빼고는 영향력 좋지 않나? 막 이제 이렇게 말하는 공격수들이 사실 있잖아요. 있죠. 근데 잭슨 같은 경우는 결정적일 때 이 마무리해주는 능력 외에도 사실 이제 경기 영향력을 좀 봤을 때도 좀 아쉬운 부분이 사실 좀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제 골을 딱 슈팅을 차야 돼 공격수가. 근데 갑자기 잭슨은 거기서 패스를 합니다. 근데 그 패스도 뭔가 동료가 받기 좋은 패스가 아니고 그 약간 본인 입장에서는 센스 있는 패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으나 그게 너무 무모한 나머지 제가 봤을 땐 동료도 그 패스 타이밍을 읽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합이 좀 잘 안 맞는 느낌이 강하고, 그러니까 이게 임팩트 있는 슈팅이 그렇다고 해서 많이 나오느냐 사실 그렇다고 보기도 좀 힘든 장면들이 있지 않았나.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잭슨을 볼 때마다 슈팅에 힘이 좀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누구든 찼을 때 이렇게 뻥뻥 쭉쭉 나가야 되는데 떼굴 뭐 너무 좀 뭔가 슈팅에 힘이 좀 안 실린다고 싶을 때가 좀 많았고 정면일 때도 많고 슈팅 찼는데 그냥 키퍼 정면 이게 구석으로 안 가네. 그러면 또 그게 또 잭슨 슈팅에 좀 그렇게 보여질 때가 많고 이거 위치가 좋다. 골 들어가겠다. 넣었네. 그럼 옵사야. 그렇죠, 옵사이드. 옵사야. 그래서 팀이 이제 압박을 성공해가지고 역습 기회를 꽤 잡은 날이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격수의 그 골을 못 만들어내는 못 넣는 그 흐름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첼시가 스코어를 뭔가 차이를 딱 만들어야 될 때 만들지 못하는 것이 이 경기에서도 굉장히 아쉽다라고 좀 느꼈고 네. 그리고 어쨌든 그 아까 말씀드렸던 무리한 연계 시도 그게 마무리 상황에서의 판단 미스이기도 하지만 그로 인해서 볼을 뺏기면서 자연스럽게 흐름이 또 끊기기도 하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잭슨이 지금 뭐랄까 이번 첫 번째 경기는 상당히 팬들에게 좀 낙제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네, 그래서 약 한 70분 정도 소화를 하고 67분에 이제 교체 아웃이 됐고 사실 이제 뭐 잭슨 외에도 첼시에는 이제 마르크 기우라는 선수가 새롭게 네. 이제 올 시즌을 앞두고 합류하게 됐는데 사실 이제 기우도 어제 경기에서는 뭐 정확히 이제 오늘 경기죠. 오늘 새벽에 있었으니까 뭐 딱히 뭐 잘 보인 경기는 아니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기우 선수가 투입이 됐을 때는 맨시티가 일단 아래쪽에 수비를 더 두텁게 형성을 하는데 집중을 했던 단계였고 리드를 이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쵸. 그러면서도 볼을 좀 계속 점유하고 템포를 일부러 늦추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맨시티가 중앙의 수비를 두텁게 세우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공격진에게 볼이 잘 나가지 않았고 그리고 전반전부터 볼백을 잘했던 쿠쿠렐라나 라비아도 기우가 들어오는 타이밍과 거의 비슷하게 이제 바로 나갔거든요. 라비아는 잘하더라고요. 라비아 진짜 잘해요. 추후에 이따 또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서 팀 전체가 공격 기회가 많지 않았던 거를 좀 고려해야 된다고 봐요. 기우 선수도 이날 아예 보이지 않았다고 사실 말해도 좀 과언이 아닌 것 같거든요. 아예 그냥 지워졌으니까. 네. 근데 그게 시간대, 맨시티의 어떤 경기 전술 그리고 첼시의 경우도 어쨌든 코어에 있었던 그 쿠쿠레라나 라비아가 빠지면서 자연스럽게 볼 배급이 공격진에게 잘 안 됐던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 근데 그래도 공격수가 우려되는 이유는 프리시즌 동안에 잭슨이 안 보일 때는 그래도 잭슨 나오면 괜찮을 거야. 지난 시즌 그래도 두 자릿수 득점도 했어. 그래, 그가 막 그 딱 스탯만 보면은 이적 첫 시즌 두 자릿수 득점이라서 그래도 뭐 하나 이번 시즌에 해주지 않겠냐? 약간 이제 이런 느낌이지. 스탯은 분명 무시하면 안 돼요. 골 넣은 건 맞고 어쨌든 그 정도 기록을 한 것 자체는 좋은 공격수긴 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 선수가 약간 그런 유형인 것 같긴 해요. 지금까지는. 안 나올 때는 그래도 잭슨이 좀 더 나아. 잭슨이면 기대할 수 있어. 나오면 또 답답해요. 그치. 근데 안 나오면 또 잭슨을 찾을 수밖에 없어. 이게
잭슨 스스로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원톱 공격수를 너무 유망주에게 지금 밀어주고 있는 첼시의 어떤 그 스쿼드 구성도 문제라면 문제예요. 기우도 지금 나이가 어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어리죠. 그런 상황들 때문에 뭐 앞으로 좀 더 성장할 거고 뭐 그런 상황들 때문에 경기에서 좀 지워진 부분이 있지만 이걸로 모든 뭐 평가를 해서 안 된다. 그치. 근데 그렇다고 해서 기우가 다른 경기에서 뭐 갑작스럽게 뭐 수직 상승을 할 거냐? 그건 또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 마레스카 이 플랜이 얼마만큼 좀 빠르게 자리를 잡고 네. 이제 가동이 되느냐에 따라서 저는 이런 공격수들의 성과도 네. 어느 정도 결정될 여지는 있다. 그래서 저도 지금 마레스카는 부임 초기 때문에 항상 부임 초의 감독은 좀 오래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전에 첼시는 사실 포체티노 이 감독일 때 시스템이 워낙 엉망이었기 때문에 일단 후반기에만 이제 경기로 빡 올라오면서 네. 막판에 이제 유럽 대항전 경쟁한 끝에 뭐 이제 따내긴 했죠. 그래서 새 판을 짜내는 마레스카 입장에서는 되게 많은 변수가 있고 그래서 전 장기적으로 좀 이 감독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근데도 팀에 대한 컨셉에 잘 맞춰나가는 과정들 그리고 이 감독이 어쨌든 뭘 의도하고 플레이하는지는 좀 느껴져서 저는 괜찮은 부분들이 있다고 보이는데 근데 결과는 감독이 틀을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더라도 결국 골 넣는 건 선수기 때문에 그치. 공격수에 대해서 거기까지 해줄 수는 없거든. 네, 진짜 좀 많은 얘기가 남은 이적 시장 기간 동안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뭐 외적으로 보면은 사실 어제는 이제 왼쪽 윙으로 나왔죠. 근데 은쿤쿠가, 은쿤쿠도 이제 조금 뭐 아쉬운 부분이 좀 있었고. 개인적으로 은쿤쿠는 장점이 참 많은 선수인데 중앙에서 좀 자유롭게 뛰어다니는 게 오히려 이제 은쿤쿠의 장점을 살리기는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아직 네투가 그치 네투가 있지. 네투가 있어. 이제 왔기 때문에 네투가 왔기 때문에 네투가 이제 있으니까 이제 만약에 네투가 이제 좀 더 다시 준비된 상태라면 몸도 만들어지고 풀핏이 되면은 이 나와서 이제 그 자리에서 왜냐면 네투는 그쵸, 어차피 그쵸. 좌우가 다 되는 자원이니까. 이번에 아마 은쿤쿠를 측면에 두되 뭐 은쿤쿠의 동선을 좀 변칙적으로 활용해 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기본 위치가 측면이니까 은쿤쿠의 장점을 여기서 좀 요긴하게 키우기는 쉽지가 않다. 그리고 이날 리코로이스가 유독 잘하기도 했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커뮤니티 실드 맨시티 경기 중계하면서도 느꼈는데 이번 시즌 리코로이스는 현재까지는 수비력이 지난 시즌보다 많이 발전을 했다. 탭 아래서 또 이제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또 선수를 만나서 좀 부담스러웠던 것도 사실인데 어쨌든 뭐 추후 네투가 빠르게 팀에 적응하는 걸 기대해 보겠고 엔소는 제가 프리시즌을 보면서도 계속 쭉 느끼는 거지만 아직은 위치가 조금 애매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포체티노도 그때 이제 있을 때 당시에 엔소를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로 기용을 했었는데 이것 가지고도 사실 경기력도 별로였고 비판도 꽤 많이 받았었거든요. 많이 나왔죠. 이번 그 마레스카 플랜에서의 그 엔소의 위치를 보면 뭐 3-2-4-1의 왼쪽 공미처럼 근데 이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잖아요. 내려오면서 자연스럽게 다른 자원들이 올라가는 형태. 이거를 그냥 바둑판으로 쉽게 표현을 하면 그냥 3-3-4처럼 이제 그래픽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엔소가 내려와요. 올 때 그리고 오른쪽 윙에 있는 파머도 사실 파머도 그러니까 내려와서 볼 받는 그 상황이 좀 있으니까 둘 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공격 숫자가 줄어들거든요. 그럼 3-3-4가 유지되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엔소가 패스 능력은 좋은데 그에 따라서 이 선수가 나왔을 때 자연스럽게 공격 숫자가 줄어드는 문제점 그리고 아직은 주위 동료들과 뭔가 3선에서 특히 위치가 좀 겹치는 문제들 뒤늦게 올라갔을 때도 마찬가지로 위치가 좀 겹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아마 시간이 좀 지나면서 개선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빠르게 지금 마레스카 감독도 엔소의 위치에 대해서는 계속 고민을 좀 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말 나온 김에 얘기하는 파머 그러니까 파머가 지난 시즌 첼시에서는 뭐 단연 가장 잘했었던 선수고 이 본인이 혼자서 크랙형 역할을 좀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지난 시즌을 통해 증명이 됐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 경기에서는 좀 측면에서 너무 본인이 이제 그 상대를 1대1 상황에서 뚫어야 되는 그 드리블에 대한 부담이 많이 느껴졌어요. 되게 측면 플레이를 많이 요구를 했는데 이것도 이번 경기에 한해서는 파머에 대한 쓰임새가 마레스카 감독에서 아쉽긴 합니다만 프리시즌은 진짜 짧게 뛰었거든요. 유로 결승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그 인테리전 잠깐 뛴 거 말고는 프리시즌이 거의 없다시피 해도 없었던 선수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직은 마레스카가 파머에 대한 활용법을 찾고 있다. 엔소는 프리시즌에 계속 뛰고 있었는데도 아직은 좀 위치가 애매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빠르게 동선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파머는 좀 더 보고 싶어요. 좀 더 보면서 뭐 잘했던 선수니까. 그리고 마레스카가 좀 파머 선수의 장점을 모르진 않을 거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써봤는데 아마 계속해서 이제 프리시즌이 없었기 때문에 계속 이제 뭐 테스트를 해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라비아는 정말 잘했습니다. 이게 뭐 지난 시즌에 거의 뭐 이제 그 분수로 따졌을 때는 뭐 한 경기를 채 못 뛴 라비아였는데 이 정도 공백기가 있었는데 이만큼 할 수 있다라는 건 결국 이 선수 엄청 어린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딱 재능이다. 그리고 프리시즌 때부터 계속 이런 모습이었어요. 진짜 잘하고 있어요. 전환, 뭐 배급, 기본적인 경기를 풀어내는 그 시야, 되게 영리한 어떤 능력들이 잘
발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라비아 선수는 제가 보기에도 이번 시즌은 진짜 삼선에서 기대할 만하다. 네. 리그 내에서도 어쩌면 진짜 주요한 또 그러니까 수익급 이제 네. 또 삼선 자원이 될 수가 있고 부각을 낼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센터백이랑 골키퍼를 좀 보면은 사실 지난 시즌 첼시의 또 문제는 또 센터백이었거든요. 이게 결과를 내는 측면에서 아까 원톱만 말씀드렸는데 사실 또 하나 중요한 포지션이 이제 센터백이랑 키퍼예요. 그러니까 이 로베르트 산체스를 그러니까 왜 마레스카 감독이 처음에 1픽으로 골랐는지는 그러니까 이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 때문이라고 저는 보긴 해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예전에 뭐 브라이튼 있을 때도 그렇고 첼시 이적 이후에도 그리고 뭐 스페인 국가대표팀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보면은 결국 이제 이 선수가 좀 발밑을 통해서 이제 볼을 지켜낼 수 있고 패스를 뿌려줄 수 있다는 이 점에 주목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모르겠습니다. 예전 한창 잘했을 때 산체스 모습은 이제 그냥 아예 좀 뒤쪽으로 밀어놔야 되지 않나. 이제 정말 좀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자신감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볼 때. 볼도 많이 끌고 미스도 너무 많고. 그치.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자기가 자신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브라이튼 말밑 때도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잔실수가 너무 많아요. 제 생각에는 비아레알에서 이제 이번에 영입한 요르겐센도 사실 아직 시즌 단위로 보면 기복이 좀 있다는 평가가 라리가에서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더 뭔가 여기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산체스보다는 요르겐센 기용을 좀 서두르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왜냐면 요르겐센은 프리시즌 때 보니까 양발로 패스 잘 주더라고요. 오히려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느끼기에는 경기에 한해서만 봤을 때는 산체스보다 나아 보였거든요. 그리고 지난 시즌 비아레알은 어제 시즌 초반에 너무 어려운 시기가 이제 쭉 있었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런 부분 제외하면 어쨌든 첼시 입장에서는 괜찮은 골키퍼라고 판단을 했고 이제 그 판단하에 영입이 된 선수니까 이거는 이제 기용이 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되지 않나. 근데 문제는 또 센터백입니다. 제가 이제 그 예상 선발 라인업에 첼시를 쭉 적더라도 백스리에 스위퍼를 설 선수가 없어요. 이 가운데 백스리의 가운데 여기서는 수비를 걸고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정말 돌고 돌아서 결국 뛸만한 선수가 굳이 찾으면 결국은 프리시즌 때 나왔던 코릴이에요. 리바이 코릴. 왜냐면 코릴이 안 나온다고 바디아실이 나와야 되는데 그건 진짜 말 그대로 최악이거든요. 바디아실도 이제 지난 시즌 부상 이후에 폼이 이제 훅 간 느낌이고. 그래서 코릴이 제가 보기에도 이래서 그냥 내부적으로는 코릴을 계속 스위퍼로 백스리 가운데로 쓰나 보다 싶은데 자, 코릴이 브라이튼 때랑 똑같습니다. 수비에서는 오히려 그때보다 나빠진 것 같은데 집중력도 너무 안 좋고 기본적으로 선수를 놓치는 데다 팬들이 가장 그 수비수 바라볼 때 싫어하는 게 적극성을 안 보이는 건데 가끔 보면은 본인이 놓친 선수에 대한 대응이 좀 늦어서 아니면 좀 약간 보이는 화면상에서는 좀 소극적으로 느껴질 때가 많아서 여기서 좀 질타를 받을 부분이 좀 더 많다고 생각을 하고. 코릴이 사실 지난 시즌에도 이제 센터백으로 뭐 물론 이제 기용된 경기 있지만 이제 좌풀백으로 나오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본 포지션에 뛰지 못한 그런 것도 좀 있긴 했는데 어쨌든 팀에서는 되게 좀 기대를 받는 자원이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이제 시즌이 흘러갔을 때 조금 더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저 이적설 한번 짧게 얘기를 좀 해볼 텐데 팬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겁니다. 잭슨이 답답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적해야 된다, 영입해야 된다 이 생각을 하실 텐데 여전히 오시맨들은 구단 간 생각 중인 이적료 차이가 크다. 이보다 더 복잡한 문제가 오시맨의 주급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으니까 이게 오시맨의 주급을 감당하려면 첼시도 기존의 주급을 많이 받던 스털링과 같은 고주급자를 성명문을 낸 이 고주급자를 정리를 하면서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럼 팬분들은 그럼요 무조건 파세요 스털링 제발 팔아주세요 할 텐데 스털링 본인이 지금 나가려는 스탠스가 아니에요. 남으려는 스탠스가 강해서 이게 맘먹는 것처럼 정리가 스털링도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주급 문제가 되게 많이 엮여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고 그리고 이 와중에 사실 또 이제 나폴리는 어제 0대3으로 베로나한테 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콘테가 괜히 또 루카쿠 필요하다 더 어필할 가능성도 있고 심지어 나폴리가 물론 지금은 또 실시간으로 보니까 맥토미니가 또 풀럼 이적설이 또 더 뭔가 가까워진 느낌이 있긴 근데 해요. 나폴리랑도 어쨌든 이제 접점이 좀 있으니 근데 그쪽도 이제 이탈리아 매체 쪽에 기사를 보니까 오시맨을 팔아야 나폴리가 맥토미니에 대한 이적료를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얽혀있기 때문에 구단 간 견해차는 왠지 좁혀질 수도 있겠다 싶은데 근데 주급 문제는 진짜 이게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전망이 좀 밝진 않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펠릭스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지금 이선 자원도 이선 자원을 내가 봤을 때 숫자가 너무 많고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그 사무 모르디온 딜이 원래 계획했었던 것처럼 스무스하게 진행이 됐다면 톱 자원을 영입을 하면서 이게 깔끔하게 저는 코너 갤러그도 아틀레티코로 넘어가는 그림이 나왔을 것 같은데 어쨌든 사무 딜 자체가 안 됐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펠릭스랑 뭐 이제 코너 갤러거를 뭐 엮는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지금 시점에 펠릭스 포지션의 선수가 굳이 이제 첼시에 필요한가? 그리고 펠릭스라는 선수가 필요한가? 이거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 좀 많긴 해요. 특히나 펠릭스는 측면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측면에 설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중앙 위주의 성향 선수니까 지금 첼시가 필요로 하는 좌우로 넓게 벌어져서
들어서서 사이드에서 상대를 당겨주고 이렇게 측면에서 플레이로 본인이 볼을 좀 풀어주는 그런 스타일의 선수가 아니잖아요. 중앙으로 많이 들어오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중앙의 공미 선수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말씀해준 것처럼 그 포지션은 다른 뭐 토비나 밍보다 급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펠릭스는 급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 펠릭스는 지금 그리고 아스톤빌라 이적설도 있어요. 네, 야, 에메리랑 뭐 계속 컨택을 하고 있다고. 이 기사가 맞으면 에메리가 맨날 전화하고 있대요. 너 잘 지내니? 우리 뭐 밥은 먹었니? 이러면서 물어보면서 이렇게 막 케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에메리가 쓰는 그리고 빌라간 펠릭스는 좀 궁금하긴 하네. 네, 그래서 이게 어쨌든 펠릭스도 개인적으로는 첼시와 이어지는 게 썩 그렇게 좋은 그림은 아닌 것 같다. 다른 선수라도 빨리 최전방 보강이 좀 있기를 좀 바라겠습니다. 네.